우린 그 바람을 사이에 두고 아득한 눈으로 잠시 서로를 건너다 보았다. 잘 있어. 다시 찾아오는 일 따윈 없을 거야. 그녀가 어색한 듯 씩 웃고 흙먼지가 일렁이는 거리 가운데로 먼저 내려섰다. 내 눈물이 마르는 곳. 김지수. 계단을 오르려던 그녀가 갑자기 무릎을 꺾었다. 주의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널빤지가 꺼져나간 부분에 발을 헛디뎠나 보았다. 누런 황토바람이 흙먼지를 일구며 거칠게 불어왔으므로 그녀는 마치 그 바람에 떠밀린 것처럼 보였다. 나는 얼른 그녀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 그녀는 모래알이 서걱거리는 듯한 건조한 목소리로 짧게 내뱉고 혼자 일어섰다. 어깨 위로 흘러내린 스카프를 치켜올리며 얼굴을 찡그리고 약간 고통스럽게 일어서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느닷없이 개선문의 한 구절이 생각났다. 내게는 살아가는데 책임이 있어. 바람에 날려보내고 싶지 않아. 그런 생각이 떠오른 건 순전히 그녀에게서 받은 황폐한 느낌 때문이었을 것이었다. 거의 무표정에 가까운 창백한 얼굴뿐 아니라 근처 어디를 쏟아녔는지 머리와 어깨 위에 엷은 황토먼지를 묻힌 그녀에게서는 어딘지 바스러질 듯한 삭막함이 느껴졌다. 개선문의 라빅이 길거리에서 주운 여자와 다른 점이 있다면 그녀와 나는 이미 10년 전부터 알고 있는 사이라는 것 뿐이었다. 바람이 다시 우수수 불어왔으므로 우리는 정말로 그 바람에 떠밀린 듯 급히 카페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마침 창 쪽으로 빈자리가 나 있는 게 보여 우리는 그쪽으로 가서 앉았다. 그녀는 한쪽 어깨에 메고 있던 크고 납작한 손가방을 옆에 빈 좌석에 내려놓고 마치 오랜 여행길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지친 한숨을 나지막이 내쉬었다. 카운터에서 서성거리던 종업원이 얼른 다가와 커피를 주문받아 갈 때까지 우리는 잠시 그대로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녀가 뭔가 몹시 불편한 듯 속눈썹을 깜빡거리고 있는 것을 본 것은 내가 주머니에 담배를 뒤적이면서였다. 뭐가 들어갔어? 내가 물었다. 아니, 그녀가 짧게 대답했다. 나는 담배를 끄집어낸 뒤 이번에는 라이터를 찾기 위해 다시 주머니를 뒤적이기 시작했다. 혼란한 음악 틈으로 바람이 유리창을 뒤흔드는 소리가 덜커덩거리며 지나갔다. 이 동네의 유난한 황토먼지가 창틀 사이를 비집고 어딘지 거칠게 내려앉는 소리도 들릴 것 같았다. 말랐대. 갑자기 그녀가 말했다. 눈물샘이. 그렇게 내던지듯이 중얼거리고 나서 잠시 멍한 표정으로 앉아있던 그녀는 문득 탁자 앞으로 허리를 구부려 얼굴을 내 앞에 바짝 들이밀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양손 가운데 손가락을 집게처럼 모두어서 왼쪽 눈꺼풀의 위아래를 송두리째 벌렸다. 그러자 마치 살아있는 생선의 아가미 같은 선홍빛 속살이 벌겋게 드러나면서 실핏줄이 가늘게 얽힌 흰자위 위에 떠있는 그녀의 작고 까만 눈동자가 내 시선에 선뜻 확대되어 들어왔다. 봐, 이게 눈물샘이야. 그녀는 당황한 내 눈빛에는 아랑곳 없이 아이들에게 어떤 현상을 설명하는 교사처럼 엄정한 목소리로 또박또박 말을 잇기 시작했다. 여기 실 같은 누선이 있어서 눈물이 흘러나오게끔 되어 있대. 이 큰 몸뚱이가 겪는 온갖 감정이 딱 요 바늘 끝만한 통과 과정을 거치는 거야. 의학적으론 안구 건조증이라나 뭐래. 이 누선의 분비 기능이 저하되면 눈물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나온다는 거 아니니. 참 기가 막히지. 요까짓 게 말을 안 들어 인간이 울지도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을 마친 그녀는 다시 두 손을 탁자에 내려놓고 심상한 얼굴로 돌아가 있었다. 남의 2배쯤 되는 자존심을
은연중 드러내는 새침한 표정과 너무도 잘 어울리는 한쪽에만 꺼풀이 진 그녀의 얇고 가느다란 눈매는 예전과 여전했다. 게다가 동갑내기 동기생으로 언제나 전혀 스스럼 없던 그 말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방금 만났던 그녀의 낯선 눈동자가 조금 충격적이어서 입에 문 채 막 불을 붙이려던 담배를 질겅질겅 씹고 있었다. 누군들 몇 년 전에 헤어졌던 옛 애인이 느닷없이 나타나 눈꺼풀을 까뒤집어 생선 아가미 같은 속눈을 보인다면 당황하지 않으랴. 그리고 내가 아는 그녀는 글쎄 어떤 여자였던가. 어때서 그래? 울지 않아서 좋잖니. 종업원이 다가와 커피잔을 탁자 위에 내려놓고 나는 그제야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이며 자연스러운 척 맞받았다. 어느새 고개를 모로 꼰 채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그녀가 뭐라고 하는 듯이 나를 쳐다보았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나눴던가 싶게 공허하고 낯선 표정이었다. 나는 그녀와 이런 식의 어긋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 것이 마치 장소 탓이거나 한 것처럼 주위를 못마땅히 휘둘러 보았다. 바람이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뒤섞는 소리와 함께 재즈풍의 음악이 쿵쿵거리며 울리고 거리를 달리는 차량의 소음이 부실한 창문 사이로 부단히 새어드는 이 대학 부근의 카페는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는 장소로는 너무 어울리지 않았다. 우린 적어도 운치 있는 교회의 찻집이나 캠퍼스 주변의 한적한 공원을 오랜만에 해우의 장소로 택했어야 했다. 그러나 강의를 끝내고 터덜터덜 교정을 걸어 내려오는 나를 기다리고 있던 그녀는 무엇에 쫓기기라도 한 듯 곧장 눈에 띄는 카페 안으로 올라섰다.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큰 고통도 없어. 울 수가 없다니. 도대체 짐승과 다를 게 뭐니? 그녀가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조그맣게 중얼거렸다. 이건 너무 뜨거워. 그래, 넌 뜨거운 건 못 마셨지. 나는 그녀에 대한 기억 하나를 되살린 것이 반가워 얼른 몸을 일으켜 유리컵에 든 식수를 약간 떨어뜨리듯 그녀의 찻잔에 섞어주었다. 온기가 지나치게 떨어지거나 농도가 묽어지지 않게 아주 조금. 그녀가 익숙한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고마워. 여전히 친절하구나. 한 손으로 커피를 젓고 다른 한 손으론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면서 그녀가 짤막하고 메마르게 웃었다. 느낌표처럼 가볍고 짧은 웃음이었지만 그 순간 우리가 가졌던 옛 시간들이 냉소적인 흔적으로 한꺼번에 흘러드는 것 같았다. 짙고 어두운 데다 약간은 허망한 농도. 두 번째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나는 너무도 오랜만에 그리고 너무도 갑자기 내 앞에 마주 앉아 있는 그녀를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가에 가늘게 잡힌 잔주름들이 보였다. 이제 그녀도 나이를 먹었다. 그녀에게도 부친의 내력을 닮아 머리가 빨리 새는 나의 나이가 보였을 것이었다. 우리가 각기 떨어져 소리 없는 먼지 같은 세월의 덮개를 겹겹이 쌓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스쳐간 건 무엇이었을까? 그녀는 짐승이 되어가고 나는 그보다 더한 아주 이상한 어떤 생물체로 서서히 변형되어가고 있었던 건 아닐까? 저기 양로원이 있는 거 알고 있어? 다시 창밖을 흘낏 내다보고 난 그녀가 작게 중얼거렸다. 뭔지 겁이 난 것처럼 들리는 약간 질린 듯한 낮은 목소리였다. 나는 그녀를 따라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나의 오랜 직장인 B 대학은 수도권의 변두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카페와 하숙집과 대중교통 수단이 얽힌 정문 부근만 바글거릴 뿐 시선을 조금만 멀리 던져도 황토 흙이 보이는 미개발지였다. 저만큼 소나무가 성글게 자라고 있는 구릉 위에는 사회단체 시설인 벽돌색 가건물이 서 있었는데 그녀는 아마 그곳을 지적하는 듯 했다.
언젠가 나는 그 양로원 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치매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노인들이 어린아이같이 무표정한 얼굴로 볕을 쬐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폐기 처분당한 인간들의 말로를 보는 것 같아 잠깐이었지만 기분이 몹시 언짢았었다. 알아. 그게 우리 사이에 무슨 상관이야? 하는 듯이 내가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녀가 여전히 너무 낮아 비밀스럽게 들리는 목소리로 빠르게 짓거렸다. 갈 곳 없는 노인들이 저런 곳에 다 수용된다고 생각하면 오해야. 저런 곳에도 엄격한 심사 기준이 있대. 그래서 그곳에서 거절당한 사정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저 앞에 노인들을 꽤 갖다 버리기도 한대. 상관없어. 내가 웃었다. 난 노인이 되기에는 아직 멀었거든. 그래, 상관없어. 절망적으로 들릴 만큼 우울하게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녀가 짧게 대꾸했다. 우린 잠시 침묵을 지킨 채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다. 어젯밤 어떤 연인들이 밝혔던 것인지 탁자의 중앙에는 촛농을 매단 빨간 양초가 포인세티아 잎 받침으로 장식을 두른 채 다소 어설픈 몸짓으로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미처 정돈하지 못한 불투명한 어떤 관계의 흔적처럼 보였다. 생각난다. 그지? 우리 여기 앉아서 성냥개비 점치던 거. 커피를 한 모금 목마른 표정으로 들이마신 뒤 그녀가 문득 그렇게 말했고 나는 한참 후에야 머리를 끄덕이는 신용을 했다. 이상한 일이었다. 대학 4년 동안 줄곧 어디든 함께 붙어 다녔을 정도로 그녀와 열렬히 사귀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훗날 돌이켜 생각해 볼 때 그저 먼 풍경화 같은 막연한 감상뿐 도무지 이렇다 할 기억이 떠올라주지 않았던 것이다. 너무 가까웠던 건 너무 먼 것과도 같은 관념의 한계인가? 모르겠다. 나는 무언가 아슬아슬한 느낌으로 손가락 끝에서 곧 무너질 듯한 잿빛가루를 찻집의 상호가 찍힌 성냥통과 나란히 놓인 잿더리에 떨어뜨렸다. 기억 안 난다는 표정이네. 왜 우리 그 계룡산 도사를 섬긴다는 괴짜 친구한테서 이것저것 암시받았잖아. 우리 인연이 어떻게 될지도 보고 취직할지 대학원에 진학할지도 보고 그땐 그저 온통 계시가 필요한 것들 투성이었으니까. 하긴 그딴 게 지금 무슨 소용이겠어. 그녀가 성냥개비를 집어들더니 무심한 동작으로 허리를 부러뜨렸다. 그러고 보니 이미 부러뜨려진 몇 개의 성냥개비가 그녀의 잔 앞에 수북이 쌓여 있었다. 그제야 뚜렷이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허리를 반쯤 꺾은 성냥개비를 다이아몬드 형태로 둥글게 모아놓고 그 위에 손가락 끝에 묻힌 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려 점을 치던 그녀의 모습. 조심스럽고 수줍은 동작. 미래에 대한 꾸밈없는 기대와 소망에 잔뜩 부풀어 있던 복숭아빛 뺨. 호기심에 유난히 반들거리던 검고 맑은 눈. 낭낭한 웃음소리. 그때 우리들은 참 무수히도 우리들이 아직 알 수 없는 것들에 대한 계시에 흥미를 가졌었다. 취직, 우정, 공부, 성공, 가족, 생명, 애정, 결혼, 심지어 저녁에 택해야 할 근사한 메뉴까지. 이루지 못한 갈망의 잔해 같은 마른 나뭇가지를 잔 앞에 잔뜩 흩뜨려 놓고 그녀가 입가에 흐린 미소를 흘리며 무심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딴 게 그때는 뭐 그리 흥미가 있었던가 몰라. 그치? 나는 말없이 그런 그녀를 바라보기만 했다. 아무런 전조나 예고도 없이 근 10년 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서는 어떤 격의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 점이 나는 오히려 더 불편했다. 큰 바람이 우둑우둑 창을 치고 지나갔다. 내 신경의 어딘가도 우둑우둑 소리를 내는 것 같아 나는 불편한 자세를 조금 고쳐 앉았다.
미안해. 내가 말했다. 그녀의 뒤편 자리에 둥글게 몰려 앉아 있던 젊은이들이 갑자기 와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그룹 미팅인 듯 쪽지를 돌리면서 즐겁지만 약간은 긴장된 표정들이 이제 막 짝을 결정짓는 단계인 것 같았다. 인생의 결정적인 심판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가장 희망스런 시기였다. 뭘? 그녀가 젊은이들을 흘낏 스친 시선을 돌려 나를 맞바라 보았다. 미소가 담긴 따스한 눈빛이 내게 방향을 틀면서 어느 순간 슬그머니 경직되는 것을 나는 느꼈다. 방금 뭘 했니? 커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면서 시력이 몹시 나쁜 사람처럼 그녀가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바라보았다. 새삼 마주 쳐다본 그녀에게서는 윤택함이라든가 삶의 따스한 온기 같은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사실 나는 진즉 알아차리고 있었다. 수줍고 자존심 강하던 그녀가 서슴없이 속눈을 까보일 때 이미 송두리째 드러난 그녀의 불안하고 초조한 내면의 황폐함을 그녀가 처년해하면 처년해할수록 정작 꺼내야 할 무언가 심각한 문제거리는 애써 감추려 하고 있음을 우리는 다시 대화를 삼킨 채 잠시 그대로 마주 앉아 있었다. 창문 사이로 비낀 저녁 햇살이 그녀의 등 뒤로 엷은 갈색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 때문인지 그녀가 마치 그림 속의 여인처럼 실체감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 때때로 나는 상상 속에서 그녀를 마주보고 있는 건 아닌가 이따금 머리를 흔들어 보았다. 아니야. 나는 마침내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는 재채기를 하듯 갑자기 일어나는 심한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얼른 물었다. 그때 점괘가 뭐라고 나왔었지? 혜진이하고 나하고 말이야. 그녀가 윤기 없는 목소리로 낮게 웃었다. 10년 후에 조금씩 늙어가지고 여기 요렇게 나와 앉아 신세 한탄을 할 거라고 돼 있었을걸 아마. 그때 그 점이 조금만 더 신묘했다면 모계에 별 볼 일 없는 시간 강사와 막내를 초등학교에 집어넣고 감성이라고는 일찌감치 증발해버린 시든 여편네가 될 거나 하는 것까지 마쳤을 텐데 말이야. 아, 재미없어. 그딴 얘긴 그만두자. 그녀는 자기가 짓거리고는 마치 자신이 그렇게 확인함으로써 그 사실이 움직일 수 없는 절대적인 끔찍한 이치로 굳어지기라도 하는 양 갑자기 진저리가 난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리고는 입을 다물고 잠자코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왜 그렇게 됐대? 손가락 끝까지 타들어간 담배를 재떨이에 비벼 끄면서 조급하게 이어갈 말을 찾아낸 사람처럼 내가 다시 물었다. 온갖 시끄러운 소음에도 불구하고 그녀와의 정적은 금방금방 그 흔적을 드러냈고 나는 마치 어둡고 무거운 그림자를 거느리고 있는 듯한 그녀의 침묵이 왠지 몹시 두려웠다. 나는 조급하게 덧붙여 물었다. 왜 울 수 없냐고. 그녀는 잠깐 다른 생각에 빠져 있었던지 멍한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고 시선이 마주치자 나는 어쩔 수 없이 생선 아가미 같던 선홍빛 눈꺼풀 속에 떠있던 그녀의 낯선 속눈을 다시 기억했다. 몰라. 그녀가 머리를 작게 흔들었다. 오랫동안 울지 않았어. 그냥 우는 법을 잊어버린 줄 알았어. 아니, 그보다 더 전에 해야 할 말이 있어. 언제부턴진 몰라. 뭘 봐도 슬프지가 않았어. 누가 아무리 슬퍼해도 도대체 뭐가 그리 슬픈가 싶고. 알지? 나 영화나 연속극 따위 시시한 거 보면서 잘 울던 거. 근데 그게 언제적인지 몰라. 아주 오랫동안 나도 내가 눈물을 잃어버린 줄 몰랐어. 그저 눈자위가 모래를 비벼넣은 듯 따끔거려서 그런 줄만 알았어. 눈물을 흘릴 수 없다는 걸 알았을 때의 그 황당한 느낌. 너는 잘 모를 거야.
마치 내가 조립된 인형 같아진 느낌이었어. 감정이 배제된 로봇 말이야. 병원에 갔더니 습지 같은 걸 눈 속에 집어넣고 시험을 하더라. 누에게 퍼센트를 조사한다나 뭐라나. 난 그냥 나와버렸어. 눈물 같은 거, 내 육신을 통제하는 건 어쨌든 나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는 그녀의 눈물을 기억해내려고 애썼다. 영화나 연극 같은 공연들을 보면서 잘 운다는 그녀의 말대로라면 나는 그녀의 눈물에 익숙한 많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을 모아도 그건 역시 아련한 풍경화처럼 불분명한 형태로 두리뭉실이 뭉뚱그려진 채 어떠한 추억의 형태로도 떠올라주지 않았다. 그러나 뚜렷한 하나의 기억은 근 10년 전 나의 부모가 그녀를 불러 헤어지라고 말했을 때 그녀는 몹시 충격을 받은 것 같았으나 전혀 울지는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그때 우리는 정말로 왜 헤어졌던가? 나는 유쾌하지 않은 상처 자국 같은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다. 의지의 지주로 삼는 가문의식만큼이나 독선과 편견이 유난스러웠던 나의 부모는 늦게 본 독자인 아들의 배우자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 그녀는 턱없이 부족했던 것이다. 그뿐이었다. 우리가 결합할 수 없었던 모든 이유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자존심 강한 그녀는 너무 많은 상처를 안았다. 내가 알고 있는 그녀라면 아마도 일생 동안 그 고통을 지울 수 없으리라. 나는 어머니에게 뺨까지 맞는 모욕을 당한 채 늘어진 어깨로 타박타박 사라져 자취를 감춰버린 그녀의 마지막 모습을 희미하게 기억해내고 지금 내 앞에 나타난 그녀를 새삼 유심히 지켜보았다. 원래의 빛깔이 많이 바랜 듯한 녹두빛 코트에 같은 빛깔의 커다란 스카프를 목에 두른 그녀의 체구는 옛날과 같은 날씬한 느낌과는 달리 어딘지 빈약해 보이고 쇠진해 보였다. 시간이 그녀에게서 양분과 또 다른 중요한 무언가를 앗아가 버린 듯한 인상을 주었다. 그것이 그녀 스스로 고백했듯 막내를 초등학교에 넣고 난 나이든 여자의 잃어버린 젊음 탓인지 그 사이 어느새 삭막해져 버린 감성 탓인지 나는 알 수 없었다. 어쩌면 그 두 가지 모두인지도. 그리고 처음부터 내내 어딘지 황망한 듯한 저 낯선 눈빛. 그녀가 기억 속에서 이미 뭉뚱그려져 버린 그녀가 느닷없이 나를 만나러 온 건 무엇 때문인가? 나는 다시 찾아든 적막한 그림자 같은 침묵 속에서 잠자코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이제 우리는 지나간 추억을 더듬기에는 너무 먼 거리에 와 있었다. 잃어버린 젊음을 되찾을 수 없듯 우리 사이의 모든 관계도 물살처럼 흘러가 버리고 말았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녀는 낡은 필름을 되감듯 다시 등장한 것인가? 그녀 뒤편의 자리에 둘러앉아 떠들썩하게 짝을 이루던 젊은이들의 무리는 어느 사이 사라지고 여전히 국적을 알 수 없는 요란스러운 음악과 거리를 질주하는 차량들의 소음만이 초겨울의 황량한 바람 기운에 섞여 빈 의자들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부모님은 생존해 계셔? 이번에는 그녀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탁자 끝을 잠시 내려다본 채 짤막하게 덧붙였다. 혜진이에게 그렇게 한 거 아직도 미안해 하셔. 와락 새어든 바람 한 자락이 탁자 위의 촛불을 일렁이게 했으므로 그녀의 표정은 잠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이번에는 라이터를 꺼내는 대신 얼굴을 반쯤 숙이고 탁자 위에 성냥을 집어들면서 흘낏 그녀를 스쳐보았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에 대해서 그녀는 더 깊이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다. 내 아들. 갑자기 흔연히 고개를 들고 그녀가 말했다. 내 아들도 효자야. 막 불붙인 담배 연기가
갑자기 목구멍으로 흡입되어진 바람에 나는 하마터면 밭은 기침을 터뜨릴 뻔했다. 가까스로 심호흡을 했으나 얼굴이 빨개진 것까지는 감출 수가 없었다. 그렇게 놀라지 마. 나도 아들이 있어. 그녀가 그런 말을 덧붙여 하고 싶어 했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은 깊은 계절, 바람이 휩쓸고 가는 빙극의 들판보다 더 쓸쓸하고 황량해 보였다. 난 딸만 둘이야. 나는 그렇게 맞대꾸하고 얼버무리듯 웃었다. 어때서? 딸이 좋아. 나도 알아. 그녀가 미소 지었고 우리는 마주보고 잠시 아무 뜻없는 부딪힘처럼 가볍게 웃었다. 커피 한 잔 더 할래? 아니면 저녁 먹으러 나갈까? 나는 그녀의 시선을 피해버릴 마땅한 핑계를 찾는 양 얼른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며 말했다. 시계 바늘을 내려다보는 나와 거의 동시에 스카프를 고쳐매던 그녀가 고개를 살레살레 저었다. 그냥 여기 더 있어. 스카프 사이로 잠시 드러난 그녀의 앙상한 목을대가 노인의 그것처럼 초췌해 보여서 나는 재빨리 시선을 옮겼다. 이제 이쯤에서 서로의 배우자에 대해 은연중 떠보며 상대방의 행복도를 타진해 볼 단계에 충분히 접어들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녀는 그런 것엔 전혀 관심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무언가 자신의 초조한 절박함에 붙들려 그녀는 아직도 핵심의 주변만을 빙빙 돌고 있었다. 행복해?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내가 잇따라 물었다. 뻔뻔스럽고 번들번들한 표정이 내 얼굴에 나타나 있으리라는 걸 뻔히 짐작하면서도 나는 마침내 삼류소설의 뻔한 대사처럼 그렇게 묻고야 말았다. 그녀는 무심코 성냥개비의 허리를 꺾던 손짓을 멈춘 채 전혀 예상 못한 질문을 받은 사람 마냥 깜짝 놀란 표정으로 잠시 아무 말 없이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이혼했어. 그녀가 덤덤한 목소리로 대꾸하고 남의 말처럼 덧붙였다. 몇 년 됐지 아마. 미국으로 공부를 갔는데 안 오잖니. 거기서 교포 만나 잘 산대. 나는 담뱃재를 터는 것처럼 시선을 땅 밑으로 떨구었다. 마땅히 어디 둘 곳이 없어서 떨어뜨린 내 시선을 따라 그녀의 발이 보였다. 어디 먼 길을 헤매고 온 것처럼 굽이 낮은 검은 구대에는 뽀얀 흙먼지가 얹혀 있었다. 그리고 거기 담긴 그녀의 발등에 신긴 스타킹에 제법 큰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 시선에 들어왔다. 극도로 얇아야 하는 특수성 때문에 가끔 누구나 줄나간 스타킹을 신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지만 그녀의 처지는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채 당한 경우처럼 보이지 않았다. 을씨년스러운 현재의 형편 같았고 더 바라보고 있자니 마치 무언가 내 입을 견디다 못해 터져나온 그녀 마음속에 상처받은 내장 같았다. 저녁을 먹으러 가자기보다 술을 먹으러 가자고 했어야 하지 않았는가. 나는 잠시 어쩔 줄 모르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내 형편 말이야. 직장에 나가고 있어. 개인 회사인데 먹고 살 만큼은 나와. 그렇구나. 내가 무심한 것처럼 말을 받았다. 이번엔 그녀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근데 그쪽은 강사료 가지고 살림이 돼? 나야 부모님에게 얹혀 사니까 곧 전임이 될 것 같아. 그러면 분가도 할 것 같고. 세상은 그런 것이다. 내가 그런 식의 미래를 설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을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빨리 전임 발령을 받는 것은 나의 소원이었고 분가는 아내의 오랜 소원이었다. 그런 식의 작은 욕망들이 미래라는 거창한 명제로 우리의 삶을 끌어온 것이리라. 그런데 내 숨은 목표 의식이 그토록 확고했음에도
왜 이렇게 늘 사는 게 시들하고 허전했을까? 손 좀 잡아봐도 될까? 또 하나의 성냥개비를 분지르려는 그녀의 손을 바라보며 내가 뜻없는 한숨을 쉬고 물었다. 그녀가 대답 없이 승낙의 표정을 지어 보였다. 나는 두 손을 활짝 펴서 내 앞 탁자 위에 놓여진 그녀의 손등을 쌓은 듯이 가만히 쥐었다. 그러자 불현듯 또 하나의 기억이 뜨거운 분수처럼 분출되어 떠올랐다. 그녀와 마지막 헤어지기 전에 나는 그녀의 차가운 손을 쥐었었다. 지금이다. 나는 그때 생각했었던 것 같다. 지금이야말로 내가 그녀와의 사랑에 대한 결정적인 선택을 할 마지막 기회라고 깨달았던 것 같다. 아주 짧은 순간 나는 무섭게 갈등했고, 그러나 마침내 힘없이 그녀의 손목을 놓아주고 말았었다. 잘 가. 나는 그렇게 포기함으로써 내 허약한 의지에 대한 반란의 기회를 허망하게 떠나보내고 말았었다. 아, 이제 생각해보니 그 뒤로 한 번도 나는 그 같은 열정에 휩싸여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면 나는 여태껏 자주적인 욕구를 상실한 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 시든 용기와 우유부단함으로 껍데기처럼 삶을 부지해온 셈인가. 그리하여 일상의 작은 즐거움과 욕망 속에서도 그 밑바닥은 늘 그토록 건조하고 허전했었을까. 지금도 그때처럼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아무런 느낌도 전해오지 않았다. 그녀는 목석처럼 마치 마지못해 잠시 주인이기를 유보한 것처럼 무감각하게 손목을 내맡기고 앉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갑자기 그녀가 울 수 없다고 토로한 걸 깨달았다. 그녀가 호소하려던 건 단순히 그런 물리적인 고통뿐이 아니라는 느낌도 강하게 솟구쳤다. 생명 없는 나무토막 같은 손목을 쥔 채 나는 그녀의 깊은 내면을 더듬으려는 헛된 노력을 잠시 기울였다. 아니, 어쩌면 그녀의 찬손을 영매로 나의 내면을 더듬고 있었는지도. 어느 땐가 기억도 없이 말라버린 내 영혼의 깊은 우물. 이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눈물샘을.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기실 그녀와 헤어져 살았던 내내 그녀의 깊고 깊은 속눈이 언제나 나를 쳐다보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하는 터무니없는 추측이 내 정수리를 매섭게 내리쳤다. 가야겠어. 그녀가 손을 빼내며 말했다. 그리고는 무언가 급히 생각난 사람처럼 황망한 손길로 잘 메어진 스카프를 서둘러 고쳐매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안심했다는 듯이 옆 좌석에 놓여진 손가방을 찾아 쥐었다. 그녀가 막 일어서려고 할 때 나는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이 물었다. 한 가지만 말해봐.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그래서 갑자기 나를 만나러 온 거지? 그녀의 표정에 당황함이 스쳤다. 이어 그녀는 뿌리치듯이 벌떡 일어나면서 낮은 비명처럼 외쳤다. 뭘 안다고 그래? 아직도 울타리 안에만 매어 있는 주제에 뭘 안다고? 잔뜩 억눌렸다가 터뜨린 듯한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과 음악의 울림 때문에 작았지만 그녀가 담고자 하는 최대한의 경멸과 멸시가 유감없이 실려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두 손이 갑자기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켰다. 내가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어깨를 붙들어 앉히려고 할 때 그녀는 스스로 무너지듯이 의자에 주저물러 앉으며 신음처럼 뱉었다. 가야 해. 시어머니를 버렸어. 나는 그녀를 멍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가 이어서 중얼거렸다. 보통이 하나 들려서 저기 양로원 앞 길바닥에 버렸어. 아들이 있어서 받아주지도 않는데 그 아들은 연락도 없는데 난 힘이 부족해. 더 이상 모실 수 없어.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내게 그분에 대한 애정이 없다는 거야. 난 10년 전에 이미 어른들에 대한 정을 버렸어. 10년 전에 그녀가 버린 것은 오래 사귀던 남자의 부모에 대한 신뢰이리라. 나는 주머니에서 꺼낸 빈 담뱃갑을 나도 몰래 짓구겼다. 그녀가 얼굴을 들고 호소하듯 간절히 중얼거렸다. 그런데 기가 막힌 건 시어머니를 버리고 오는데도 눈물이 안 나오지 뭐야. 시어머니를 버리는 여자가 웬 눈물 타령이냐고 비웃지 마. 난 그랬어. 뒤돌아보니까 그 노인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 순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내 처지가 슬퍼서 미치겠는데도 눈이 그저 맨송맨송한 거 있지. 어쩌다 내가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 난 짐승이 되어버린 게 틀림없나 봐. 그녀의 조그만 얼굴이 이내 탁자 위에 묻히더니 조그만 어깨가 미처 제어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한 것처럼 격정적으로 흔들렸다. 나는 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아무 대책 없이 그녀의 마른 통곡을 아득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자 내 몸의 모든 물기가 서서히 증발되어 가는 듯 하면서 어느 순간 내 눈자위 역시 모래가 쓸고 가는 듯한 건조한 통증이 느껴졌다. 나는 눈물을 흘려보려고 의식적으로 애를 써보았다. 그러나 아무리 의지를 모아도 내 눈에서는 단 한 방울의 눈물도 나와주지 않았다. 그러자 나야말로 정말로 울어본 지가 너무도 오래되었다는 깨달음이 왔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 대한 아무 기대 없이 시든 용기와 흐린 열정으로 헛개비처럼 흘러오며 감성조차도 언제 잃어버렸는지 모르는 나 자신에 대한 막막한 절망감을 느꼈다. 정말 가야 해. 그녀가 주머니에서 꺼낸 손수건으로 코를 훔치며 일어섰다. 나도 자리에서 엉거주춤 일어섰다. 우린 계단으로 내려섰다. 널빤지가 꺼져나간 부분에서 그녀는 또 무릎을 꺾고 넘어졌다. 이번에 나는 그녀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녀는 어차피 혼자 일어설 것이었다. 그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괜찮아? 내가 물었다. 괜찮아. 그녀가 대답했다. 거리엔 아직도 황토바람이 가득했다. 우린 그 바람을 사이에 두고 아득한 눈으로 잠시 서로를 건너다 보았다. 잘 있어. 다시 찾아오는 일 따윈 없을 거야. 그녀가 어색한 듯 씩 웃고 흙먼지가 일렁이는 거리 가운데로 먼저 내려섰다. 왠지 가슴이 꽉 막히는 듯하여 언젠가 그러했던 것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던 나는 포장도로의 반대편 흙 바닷길로 접어드는 그녀를 향해 절규처럼 물었다. 어디로 가? 저기. 그녀가 손가락으로 먼 산등성이 성근 소나무 숲 사이를 가리켰다. 눈물을 찾으러 가는 거야. 그녀가 말했다. 아무래도 시어머니를 다시 모셔와야겠어. 이어 벌건 흙바닥 언덕길로 껑충껑충 뛰듯이 사라지는 한 그루 앙상한 소나무 같은 그녀의 뒷모습을 나는 오래 지켜보고 서 있었다.